안녕하세요. 문장정비소입니다. 네, 문장정비소 15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하나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장정비소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0명 정도의 구독자까지 좀 늘었는데요. 네, 별로 진짜 재미도 없고 사실 글을 좀 잘 써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보지 않으면 좀 보기 힘든 그런 컨텐츠인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100분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꾸준히 봐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저도 자주는 제가 지금 이거 업데이트를 하진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꼬박꼬박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두 개라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같이 구독해 주시고 글쓰기 배우시는데 도움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5번째 시간에 다룰 글은 생활글입니다. 생활글 일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생활글은 우리가 에세이라고도 불렀고, 예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좀 많이 불렀었는데, 보고, 듣고, 겪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생활글의 가장 큰 미덕은 바로 공감이죠. 내가 겪은 것들을 먼저 공유하고 내가 그 겪은 경험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 이런 그 마음대로 공감하는 것에 생활글의 목적이 있고요. 생활글을 읽는 목적 역시나 이런 나와 같은 경험 속에서 그 사람이 겪은 경험 속에서 같이 공감하고 서로 함께 느끼는 것들을 생활글을 쓰고 읽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글을 공감이라는 것을 목표로 생활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오늘 글을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문장에서는 크게 막 이렇게 제가 많이 손댈 것들은 없었어요. 대신에 좀 구성에 대해서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 가지 정도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지. 20대에 알게 돼서 지금도 가끔 안부를 전하는 선생님이 있다. 자, 여기 보면 잘 살아야지 라는 말 나오죠. 근데 이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집니다. 잘 살아야지. 자, 잘 살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웰빙이에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사람이 잘 산다는 거는 꼭 돈이 많다라는 것만 뜻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자기 삶을 행복하게 느끼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근데 요거를 딱 붙였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다 라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그 부유하게 산다는 뜻이 돼요. 국어사전에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잘 살다라고 붙였으면 부유하게 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집 그 친구 좀 잘 살지 않아? 그럼 그 집 되게 잘 사는 집이야. 와, 그 사람 되게 잘 사나 보다. 이번에 또 차를 뽑았네. 이런 얘기할 때 그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띄어서 쓰면 단순히 부유하게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삶에 여러 요소들이 다 좋다. 잘 산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선생님의 말은 어떤 뜻이었는지 앞으로 읽어 나가면서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몇 살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20대에 알게 돼서 지금도 가끔 안부를 전하는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의 인연이 몇 년이나 됐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30대밖에 안 된 건지 아니면 20대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80대가 되셨는지 그거는 좀 궁금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글을 쓸 때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게 독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팩트들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라는 의심들을 계속하면서 자기 문장을 검증해야죠. 네, 이 부분에서도 20대에 알게 돼서 지금 또 가끔 안부를 전하는 선생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이분이 지금 30대 정도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도 10년이 넘게 가끔 안부를 전하는 선생님이 있다.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 글을 쓴 사람은 지금 한 30대쯤 됐고 20대에 만나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이제 안부를 전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시구나. 뭐 그렇게 알 수 있죠. 그 선생님이 전화통화 중 하신 말이다. 이 위에 있는 말이요. 네. 생활글 같은 거를 쓸 때 이렇게 되게 인상적인 한마디로 시작하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네. 그냥 그냥 시간 순서대로 쓴다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상에 좀 확 사람들을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말 한마디를 위로 탁 끄집어내서 시작하는 거는 되게 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저도 이런 식으로 글을 좀 되게 자주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말이 아닌데 이 말은 일주일째 매일매일 기억이 난다. 잘 산다는 의미는 뭘까? 그 선생님은 왜 내가 잘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 불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생각하시는지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전화하면서 되묻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만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나는 그분에게 되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글이나 쓰면서 마음 풀고 있지. 네. 이게 조금 약간 의아해요. 요 말 한마디만 가지고는 이게 너는 잘 못 살고 있다 라는 뜻이라는 거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말이 나온 그래 한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지 라는 이 문장의 앞뒤에 뭔가 다른 대화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대화들의 맥락 속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 글쓴이가 잘 못 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이 글쓴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글에 등장하지 않는 제3의 누군가를 말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글쓴이가 겪은 감정을 읽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공유를 하려면 여기에 먼저 경험을 여기서 주고받은 대화들이 여기에 더 많이 이렇게 좀 나와야 됩니다. 예, 여기서 그래도 한 두세 줄이라도. 네, 아니면은 전화통화 중 하신 말이다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 통화는 통화의 내용은 어떤 거였다. 그리고 이 대화의 앞뒤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한 두세 줄이라도 좀 더 써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이 다음에 나오는 글쓴이의 감정에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활글을 쓸 때 생활글의 소재들은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나만 겪은 일들.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들이 이것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공유가 먼저 있어야 공감이 있습니다. 이 공유는 무엇을 공유하는 건가? 바로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실제로 겪은 것들, 그 겪은 사실들을, 팩트들을 먼저 공유를 해야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바탕해서 글쓴이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공감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에서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경험의 공유, 그 경험의 공유가 조금 너무 이렇게 압축돼 있다. 네, 요 맥락을 조금 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는 분들에게까지 요 글쓴이 감정이 공감되는 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글쓴이의 감정, 글쓴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뒤에 계속 서술이 되는데요. 따라 읽겠습니다.
애초에 나는 꾸미는 것엔 취미도 없고 재주도 없다. 예쁜 옷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둘째 낳은 후에 돌아오지 않은 몸을 보면 다시 그 마음이 사라진다. 그래서 결혼식 같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화장도 하지 않고 평소엔 편한 옷을 입고 다닌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돈 없어서 좋은 옷 못 사 입는다고 그러신 걸까? 그냥 추측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 맨 앞에 있는 요 한 문장 때문에 이렇게 좀 추측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나눴던 대화를 실제로 조금 더 보여주시거나, 대화의 요지나 배경, 맥락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장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네, 제가 뭐 특별히 손댈 만한 문장들이 없어요. 문장은 되게 그냥, 되게 깔끔하게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남편이 돈을 못 버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네, 이것도, 네, 좀 이렇게까지 추측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이상하다. 나는 결혼 후 제일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말이다. 네,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비교하신 건가요? 아니면 결혼 후에 뭐 지금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서 지금이 제일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여기도 조금 이를테면 결혼 후 최근 한두 해를 제일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말이다. 이렇게 써도 좋겠죠? 요즘 나는 육아도 남편과의 관계도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아이도 클 만큼 커서 내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과도 8년 함께 같이 둘 중에 하나만 써줘도 되겠죠? 함께 살면서 많이 편해졌다. 그리고 그래서 큰 고민도 없고 큰 걱정도 없었다. 자, 이런 데서도 좀 서비스 정신을 좀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클 만큼 컸다는 건 대체 몇 살까지 커야 클 만큼 큰 건가요? 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지금 한 4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클 만큼 컸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늘 불안해 하시고 네, 근데 뭐 남편과 8년 정도 함께 살았다라고 하셨으니 모르겠어요. 뭐 혼 전에 뭐 아이를 낳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입양을 하셨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도 한 뭐 7, 8살 정도는 됐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이도 이제 뭐 7살이 돼서 클 만큼 걷고 네, 내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네, 이렇게 써주면 몇 글자 안 썼지만 이걸로 궁금한 게 좀 사라졌잖아요. 아이가 대체 몇 살이길래 그만큼 걷다고 했지? 라는 궁금증 없이 그냥 한번 쓱 읽고 넘어가도 이해가 되도록 네, 이런 게 생활글을 쓸 때 필요한 서비스 정신입니다. 남편과도 8년 살면서 많이 편해졌다. 그래서 큰 고민도 없고 큰 걱정도 없었다. 정말 치졸하게도 나는 비교당한 그 친구를 나와 비교해봤다. 아, 네. 야, 이제야 이해가 좀 되네요. 맨 위에 여기서 그래, 한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의 정체는 이 글쓴이가 아니라 글쓴이의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친구랑 이 글쓴이를 비교하면서 친구는 좀 못 사니까, 글쓴이는 좀 못 사니까 그 친구라도 잘 사는 게 좋다. 다행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나 보네요. 자, 글을 이렇게 한쪽을 다 읽고 내려와서야 이 맥락이 이렇게 그것도 분명하게 전달된 게 아니라 추측해서 생각할 수 있게 했다는 거는 독자들한테 조금 인내심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네, 한쪽을 다 읽어 내려가기 전에 이 정보를 빨리 줬어야 네, 그래야 조금 더 독자들이 물음표를 갖지 않고 읽을 수 있었겠죠. 나는 정말 치졸하게도 나는 그 친구와 뭐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친구를 나와 비교해봤다. 나보다 결혼도 5년 늦게 하고 아이도 이제 갓 돌 지났다. 남들이 보통 얘기하는 고생 시작 단계에서 육아를 하면서 힘들 때다. 돌 정도라서
네, 한창 육아가 네, 이렇게 할까요? 남들이 보통 얘기하는 고생 시작 단계라서 육아가 한창 힘들 때다. 집도 우리 집이 조금 더 넓고 쬐끔 네, 요거는 뭐 구어로 작은 따옴표를 써서 살려주겠습니다. 말에 좀 맛이 좀 다르죠? 조금 더 비싸다라는 거랑 쬐끔 더 비싸다라는 거랑 네, 요런 거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허무해졌다. 이렇게 좀 그 친구보다 내가 더 잘 산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허무해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문단을 좀 바꿔서 역접에 접속사를 넣어주고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도리어 허무해졌다. 왜 이렇게 제가 역접의 의미를 강조하냐면 그 친구랑 비교했더니 내가 결혼도 한 지도 더 오래됐고 애도 이제 다 키워놔서 고생도 덜하고 우리 집이 걔네 집보다 더 넓고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더 우쭐해지고 마음이 편해져야 될 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 오히려 허무해졌다.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반대의 감정을 느끼게 됐다. 라는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좀 글의 내용들을 뒤집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친구보다 아이도 더 커서 편해지고 우리 집이 더 넓고 비싸다고 해서 행복의 크기가 더 큰 걸까? 그 행복의 크기를 비교한다는 것이 내 삶에 득이 되는 걸까? 선생님의 한마디에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서 한마디 붙여서 써줍니다. 한마디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짧은 말 또는 간단한 말. 네. 이거를 띄워서 띄우고 마디 이렇게 쓰면은 말 그대로 그 한마디. 네. 요만큼. 요게 한마디죠. 네. 어절. 네. 한 어절이 돼요. 네. 근데 선생님의 말은 한 어절이 아니었죠. 한마디에 이것저것 비교해보면서 그 의도를 알아내면 마음이 편해지나?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그 선생님이 말씀이 많다 보니 실수한 걸로 치고 최근 고민했던 행복에 대해 조금 더 써봐야겠다.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지금 글을 쓰시다가 글의 방향을 조금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냥 속으로 하신 거거든요. 굳이 이걸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네, 전환된 내용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네. 얼마 전 우리 집 냉장고를 바꿨다.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식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작은 일반 냉장고를 샀다. 그동안 잘 썼는데 아이가 둘이 되고 코로나로 집에서 삼시세끼를 해먹는 날이 많아지니 냉장고가 작게 느껴졌다. 그러던 차에 냉장고 패킹도 고장나서 우유도 상하고 새벽에 냉장고 문이 열리는 사건이 생겼다. 새로운 냉장고를 찾는데 2주, 결정하는데 2주 정도 걸려서 한 달 만에 새 냉장고를 질렀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는 더 좋은 냉장고를 살 걸 그랬나? 여기부터는 속마음이죠? 더 좋은 냉장고를 살 걸 그랬나? 새 냉장고가 오는 날까지 괜한 소비를 한 건 아닌지 계속 고민했다.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니까 작은 따옴표. 네. 큰 따옴표는 실제로 내 입 밖으로 나간 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각을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표시를 해주세요. 내가 산 냉장고가 77만 원인데 나는 그럼 77만 원어치 행복해진 건가? 우리의 삶을 서로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 신제품 냉장고를 산 사람들은 나보다 더 비싼 행복을 얻었을까? 수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나처럼 빌라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비싼 행복을 얻었나? 남들과 조금 더 비싼 옷,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으로 남들보다 더 행복할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돈으로, 사람의 겉모습으로, 집의 크기로, 집의 형태로 나의 행복을 가늠해보고 남들과 비교하는 일은 안 하기로 했다. 나는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요때는 요런 느낌이죠. 그죠? 겉으로 부자인 척 하려고 약간 요런 느낌이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아파트 청약도 안 받을 것이고 비싼 옷도 안 사 입을 거다.
나는 누굴 위해 하는 건지도 모를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네, 결국 생각이 이렇게까지 지금 왔습니다. 친구분하고 이 글쓴이를 비교하는 한마디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기분이 되게 나쁘셨죠. 나쁘셔가지고 내가 정말 그 친구보다 못 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건가? 행복의 기준은 대체 뭔가? 그렇게 경쟁하면서 서로 행복한 척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건가? 의미 있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굴 위해 하는 건지도 모를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왔네요. 네, 아마 잘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아까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그 선생님과 하신 말씀들, 요 대화의 내용과 맥락을 좀 더 소개를 윗부분에서 해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요 대목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면서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약간 여기에서 비약이 조금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돈이나 뭐 집이나 뭐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비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대화에서 이런 그 행복을 위한, 제 눈에 보이기 위한, 행복해 보이기 위한 경쟁들, 네, 요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비싼 옷 사입고 이런 것들이 그럼 다 그냥 남들한테 잘 사는 것처럼 뭐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다 그런 거냐? 여기 조금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뭐 비싼 옷 뭐 이런 것도 뭐 좀 그냥 굳이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같이 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집이라는 건 꼭 필요한 거니까 옷이라는 것도 뭐 아주 무조건 비싼 옷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필요에 따라서 뭐 좀 좋은 옷도 한두 벌쯤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 나는 그런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다짐 앞에 언급되는 요 사례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객관적인 이야기들로 조금 근거를 좀 쌓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계속 조금 이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근거를 쌓았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도달한 어떤 하나의 다짐이라면 이 다짐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전부 좀 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자문자답하면서 이렇게 좀 나온 거예요. 네, 요거를 이렇게 계속 이제 글쓴이 개인의 생각과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인 말씀으로 근거를 쌓는 것도 뭐 괜찮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조금 더 더해 주셨다면 네. 그럼 이를테면 우리가 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접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 더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돈이 많고 이런 더 행복해 보이기 위한 경쟁 속에서 개인이 더 불행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뭐 이런 팩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인용해서 여기다가 좀 더 집어넣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팩트들 근거를 조금 결합시켜서 균형 있게 그 근거들을 쌓아 주셨다면 이 다짐이 훨씬 더 크게 와닿고 더 멋있게 느껴졌을 거예요. 누굴 위해 하는 건지도 모를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 내용적인 부분 조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지. 나는 잘 살 것이다. 나와 남편이 세상의 기준에 사회가 만드는 경쟁에서 0.1이라도 0.1? 네, 0.1%? 뭐 이렇게 이런 뜻인가요? 잘나려고 노력하느라 힘 빼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기준에 자, 여기 조금 문장이 꼬였네요. 사회가 나와 남편이
나와 남편은 뭐 이렇게 할까요? 사회가 만드는 경쟁에서 0.1%라도 잘나려고, 앞서 나가려고, 이런 정도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 앞에 이제 경쟁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느라 힘 빼지 않을 것이다. 이거 좀 뜻이 중복되니까 네, 이렇게만 하죠. 나와 남편은 사회가 만드는 경쟁에서 0.1%라도 앞서 나가려고 힘 빼지 않을 것이다. 뭐 저 같으면 여기 0.1%가 약간 좀 어색한 것 같아서 뭐 한 걸음이라도 뭐 이 정도로 하면 여기 경쟁 한 걸음 앞서 나가다 이렇게가 조금 호응이 좀 잘 되죠. 네,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요거는 글쓴이 개성적인 문체니까 이거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기준을 세워가고 그 기준에 만족하면서 매일 한 번이라도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잘 살 것이다. 여기도 문장이 조금 꼬였네요. 우리 가족이 기준을 세워가고 그 기준에 만족하면서 매일 한 번이라도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바로 잘 사는 것 아닐까? 뭐 이 정도. 네, 이렇게 하는 걸 어떨까 싶네요. 선생님 메롱. 네, 선생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여기 아주 귀여운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생활글 한번 정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문장에서 많이 말씀드린 건 없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생활글의 무기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근데 공감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공유입니다. 경험의 공유가 바로 정서의 공감을 낳는 거죠. 정서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정서를 반복해서 나열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정서를 얻게 된 그 경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좀 어떤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할 때는 주관적인 근거들과 객관적인 근거들이 결합될 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에 설득력이 더욱더 높아질 거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생활글이라는 글의 형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나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글의 형식이고 생활글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글의 형식으로도 또 발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글 같은 경우도 이제 경험을 전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글이지만, 근데 요거는 한편에 약간 칼럼이라고 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행복의 기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또 전달하는 그런 글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글이라는 글을 통해서 글쓰기를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자기한테 좀 잘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살려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글에 도전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장정비소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글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메일 주소로 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정성껏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정비소 1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